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철학과 굴뚝청소부 3순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수업을 끝으로 이제 철학과 굴뚝청소부 아마 이제 유튜브 강의는 진짜로 더 이상 안 할 생각입니다. 이제 워낙 벌써 몇 번 반복하냐라고 하시겠지만 정말 세 번째 반복하는 강의죠. 근데 이제 반복하는 만큼 저도 조금씩 더 많이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연 더 많이 알게 된 건가라는 어떤 또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요. 이제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 제가 삼순환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 강의는 그래서 압축하는 강의죠. 그래서 기존과 똑같다기보다는 똑같은 걸 반복한다기보다는 어찌 보면 세 번째나 하는 거니까 여러분 저랑 똑같이 같이 공부하신다는 마음으로 제 거 뭐 첫 번째 강의를 들어보시고 또 두 번째 이제 그게 아마 2019년 버전이었을 거예요. 2019년 철학과 굴뚝청소부 버전으로 또 쭉 들어보신 분들은 머릿속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고 싶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럼 압축된 강의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기획된 게 바로 지금 이 철학과 굴뚝청소부 삼순환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푸코와 들레즈와 가타리까지. 보통 이제 들레즈와 가타리가 한 마지막 챕터였고 그 전편이 푸코였는데 이것도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쪽수도 쪽수지만 사실상 이제 다뤄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부지런하게 빨리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을 정리를 해야겠죠. 사소한 거, 소소한 내용들은 최대한 좀 자제를 하고 확실하게 필요한 부분들 끌고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 있겠지만 이분이 미셸 푸코, 여기가 들레즈, 그리고 여기 가타리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푸코부터 시작을 해보죠. 오늘의 이 모든 수업의 마지막은 이제 들레즈와 가타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푸코 경계 허물기의 철학, 이 전체 제목이 이거죠. 경계 허물기. 그래서 푸코하면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되는 게 기존에 있었던 어떤 경계에 대해서 어떻게 푸코가 허무는 건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봐야 되고, 푸코에 있어서는 세 가지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기가 있는데 첫 번째 시기는 광기의 역사, 말과 사물, 뭐야 이게 지식의 고고학. 그리고 요 책은 저도 어쨌든 지식의 고고학, 그래서 광기말 지식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고고학적 연구 단계 이런 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유명한 책인 감시와 처벌, 감시와 처벌과 그리고 이제 성의 역사, 성의 역사 1권, 제 1권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계보학적인 연구, 계보학적인 연구의 어떤 방식이고, 세 번째가 이제 성의 역사 2, 3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는 뭔가 이제 자아에 대한 의외로 이제 푸코답지 않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이진영 선생님의 이 책에서도 푸코를 좀 더 푸코답게 어떻게 보면 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이쪽으로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말년의 푸코는 푸코의 연구에 대해서는 약간 맞득치 않은 어쨌든 그런 어감이 이 책에서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푸코하면 알게 되는 부분은 이 두 가지 부분이라고 보시는 게 낫고요. 물론 이제 푸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푸코가 후기에 대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했는가. 안타깝게도 푸코는 에이즈에 의해서 어쨌든 합병증으로 이제 빨리 죽게 돼요. 생각보다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죽었던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의 연구를 다 마무리 짓는 게 조금 애매했죠. 근데 이제 작년에 저도 의외였던 게, 그래서 성의 역사 4권이 나왔어요. 작년에 4권이 출간됐길래 확실히 그럼 이 부분은 1, 2, 3권이 그럼 아마 생전에 출판이 된 것 같고, 4권은 그러면 뭔가 막스의 자본론처럼 사후에 그 여러 가지 습작이나 원고를 모아서 낸 게 아닌가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럼 어쨌든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우리에게 푸코를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무엇보다 이 푸코의 매력이 확 발산이 되기 때문에요. 오늘 세 번째 단계는 푸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연구하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두 번째를 좀 포커스로 진행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혹은 지금 진리요 과학이라고 평가되는 지식에 의해 가려진 침묵의 소리를 듣는 게 바로 이 첫 번째, 바로 이 고고학적 연구인 거예요. 고고학.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고학이라는 게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고고학자들이 하는 거는 막 유물 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대 유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뭔가 밝히 알게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완벽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유물을 탐사하면서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땅 속에 묻혀 있던 그 시대 어떤 그 배경들 혹은 거기 진실들을 좀 파헤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고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푸코는 그렇다고 고고학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혹은 뭐 레비스트로스처럼 인류학자처럼 뭐 직접 가가지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푸코는 도서관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책을 연구한 거죠. 책을 통해서 거기서 파악해 둔 거예요. 다양한 책들을 다 한 주제를 정해놓고 예를 들어 광기 역사다라고 하면 그럼 그 광기와 관련된 정말 수많은 자료들을 다 참고를 해서 거기에서 그 안에 숨어 있는 과연 그러면 미쳤다라고 하는 그 당사자들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측면에서 어떤 역할, 어떤 뭐랄까 왜곡된 주체, 소외된 주체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제 그들의 묻혀있던 소리를 이제 깨우는 거죠. 사실은 관심이 없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어떤 광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사실 우리는 광기 혹은 미쳤다 하고 할 때 그걸 우리 어떻게 배제하고 싶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혹은 내가 그렇게 되고 싶지도 않고 이런 어떤 생각, 정상과 비정상의 이분법적인 어떤 그 틀을 굉장히 공고하게 갖고 있는데 바로 푸코는 그 경계를 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철학과 굴뚝정섭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주체와 대상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체와 대상의 문제에 있어서 경계, 정상과 비정상, 정상과 비정상, 그죠? 뭐 서양과 동양 뭐 이런 이분법을 레비스트로스가 나름대로 깨려고 했던 것처럼 그때는 이제 구조주의적으로 깨는 거였다면 어쨌든 여기 비정상의 소리를 듣는 거죠. 침묵의 소리를 듣는 거. 그게 보통 우리는 이제 광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보통 이제 감시를 당한 어떤 죄인들의 어떤 몫일 수도 있는데 결국 그 역사들을 파헤쳐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감시와 처벌 얘기도 좀 이따 연결을 해서 그걸 보게 될 거라고 했고요. 자, 침묵의 소리 고고학을 보죠. 그래서 푸코 사상 전반을 특징짓는 가장 커다란 기획은 정상과 비정상, 그리고 혹은 동일자와 타자. 자리를 거의 그대로 익히시면 돼요. 이 정상이 동일자였던 자리고 비정상이 타자의 자리다. 이렇게 익혀두셔야 안 헷갈립니다. 그리고 내부와 외부, 이거 안과 밖 이런 거죠. 그러니까 외부니까 그 단순히 이분법이 아니잖아요. 권력이 어디에 있죠?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정상과 동일자와 내부의 어떤 권력이 비정상과 타자와 외부를 어떻게 가로지르면서 가로지르는 게 아니죠. 경계를 치면서 가로막으면서 어떻게 이제 배척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 경계가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만큼 과연 공고한 것인가? 사실은 그런 게 아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그래서 동일자와 동일시될 수 없기에 배제되어야 될 타자 사이를 가르는 경계를 푸코는 결국은 허물려고 하는 거다. 그죠? 그래프는 쉽죠? 도식으로 보면 이걸 허무는 거야. 이분법을 허무는 거다. 재밌는 건 여기서 여기 타자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 푸코에서의 타자는 사실은 소외된 자, 약자, 침묵의 소리잖아요. 근데 왜 락강에서의 타자는 뭐예요? 나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때의 타자는 오히려 이 동일자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뭔가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락강이 얘기하는 정신분석적 타자와 푸코가 얘기하는 타자는 다르다라는 거 헷갈리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뭐 뻐꾸기 둥지를 날아간 새 영화와 터미네이터 2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들이 사실 미치지 않았는데 미친 것처럼 취급을 당한단 말이에요. 왜? 그 사회적인 권력이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니까. 근데 그 권력이 누구예요? 주로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라는 의학적 권력이 말 그대로 그 주인공들을 뭐 어떤 음모에선 간에 그들을 미쳤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결국은 이들이 나는 미치지 않았어라고 얘기해도 결국은 미친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미친 사람 미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도 멀쩡한 지금 저조차도 만약에 정신병동에 갇힌다 어떤 음모에 의해서 그랬을 때 과연 거기서 정상인이라고 판정받고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의사가 진단을 내렸으니까. 그러니까 정상인과 광인 사이의 경계가 그래서 과학과 진리가 보증해주는 확실한 게 결코 아니다라고 그 확실한 그게 이분법이 아니라는 것을 비판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상인의 관점, 정상이라고 환상을 결국 파괴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묻혀있는 광인의 목소리와 타자의 목소리를 우리는 거기서 들어야 한다. 동일자에 의해 어둠 속에 gat혀버린 침묵의 소리를 말이죠. 근데 한편 여러분 최근에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푸코는 사실 에이즈에 걸려 죽었다고 했잖아요. 아까 푸코는 동성애자예요. 그러니까 푸코가 살았던 시대에 아무리 프랑스라고 해도 동성애자에 대한 시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푸코가 바로 본인이 얘기했던 그 타자인 셈인 거죠. 본인도 물론 이제 유명한 학자로서는 본인도 동일자겠지만 한편으로는 본인은 타자의 역할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미 소수자의 어떤 목소리를 살리기 위한 기존의 어떤 권력적 경계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그 영구적 방향성은
본인의 삶과 사실은 되게 밀접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연구는 연구고 삶은 삶이라고 따로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말이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 흥미로운 것은 최근에 어, 뭐죠? 기소르망 있죠. 프랑스에 이제 아직 살아있는 석학 중에 한 명인데 기소르망이라는, 물론 약간 그분이 좀 신자유주의적인 측면이 있어서 저도 요즘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 기소르망이 최근에 폭로를 한번 했던 게 뭐냐면 푸코가 사실은 아동 성추행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동 성착취.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강제로 했다기보다는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민지 국가 안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식민지 국가의 가난한 아이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나약한 자고 그들이야말로 타자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오히려 프랑스의 지성인이었던, 심지어 그때 기소로망이 했던 얘기는 당시 프랑스 학계에서 푸코의 인지도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알면서도, 당시 여러 기자들도 알고 있었지만 알면서도 그것을 폭로할 수 없었다. 말해봤자 묻힐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라고 해서 기소로망이 이제서야 이제 이걸 밝힌다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기사까지만 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푸코가 정작 본인이 그러면 또 다른 권력과 동일자로서 결국은 식민지 국가 안에 가장 나약한 아동을, 남자 아이를 결국은 사실상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뭐 요즘 세계적으로도 당연히 이건 되게 엄벌에 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거는 아동 성매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여기 또 관련된 정보, 최신 소식 알고 계시는 분 댓글로 또 정보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은 푸코의 혐의, 받고 있는 혐의는 일단은 우리가 풀어주면서 이 자체를 일단 접근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동일자 내부에서 균열을 내는 방법이 있고 소수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이 있겠죠. 연구 방법은요. 동일자 내부, 권력의 내부를 균열시키는 게 바로 여러분 해체주의의 데리다의 방법이래요. 데리다가 그런 식으로 방법을 하는 반면에 푸코는 이 약자, 비정상, 타자의 목소리를 끄집어내는 게 푸코의 목적이죠. 자, 그럼 한편으로는 역사적 구조주의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제 역사적 구조주의라는 건 무슨 말이냐? 역사적 구조주의. 역사주의라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변화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A라는 시기가 있고 B라는 시기가 있고 C라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대마다 뭔가 변화되는 거, 바뀌는 거, 그게 역사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원래 구조주의라는 건 뭐예요? 구조라는 건 원래 역사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안에 보편적인 거잖아요. 역사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상대적인 측면이 있죠. 시대적으로는 변하니까. 하지만 구조주의라는 건 절대적이라는 측면이 있다. 절대 보편적인 측면. 그래서 레비스트로스가 서양과 동양에 흐르고 있는 이분법을 깨트리는 방법으로 구조주의, 이 미퉁을 보면 똑같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별로 그게 다른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 동일 구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구조주의는 보편적이에요. 근데 푸코의 방식을 굳이 갖다 붙여보면 푸코는 그 시대마다, 나중에 그걸 여기서 안 나오네, 바로 나오진 않죠. 좀 이따 에피스테미의 어떤 개념으로 나오는데 시대마다의 어떤 갖고 있는 그 시대의 어떤 정상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마치 토마스 콘의 패러다임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그래서 과학에 있어서도 정상과학이라는 게 있어서 중세의 뭐 천동설, 그리고 뭐 근대의 뉴턴의 어떤 물리학이고, 뉴턴의 물리학, 또 현대에는 또 아인슈타인의, 아니면 뭐 양자역학의,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상대적인 어떤 물리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사도 사실은 굉장히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고 해서 과학도 절대 보편성이 아니라 시대마다 굉장히 강력한 권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움직이다가 나중에 이 균열이 조금 생기면서 어떤 천재학자들이 나타나면서 이것을 확 뒤바꾸는 거, 이게 패러다임이죠. 그 패러다임이 전환한다. 패러다임이란 말 자체는 그냥 어떤 구조주의와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는,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푸코의 연구 방식도 사실은 이런 토마스 쿤의 구조를 좀 갖고 있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자라는 거죠. 아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이해가 잘 가는 표현일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그것을 광기 역사에서 타자의 역사를 끄집어내는 거죠. 타자가 어떻게 소외당했는가, 소외된 타자의 목소리를 듣는 거, 약자의 목소리를 듣는 게 광기 역사고, 그리고 동일자 역사를 또 볼 수도 있죠. 그럼 동일자가 어떻게 억압해 왔는가, 그죠? 그 권력적 동일자에 대한 억압에 대한 원리를 파악한 게 바로 말과 사물이라는 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과 사물의 책은 권력이 어떻게 정당화되고 권력화되는지를 보여주는 동일자의 방식이고, 타자에 대한 목소리를 듣는 방식은 광기 역사다. 여기서 그래서 푸코의 어떤 시대 구분은 르네상스로 보여요. 중세라고 안 하고 중세 이후에 있었던 르네상스 시기,
그리고 이제 근대를 살짝 쪼개는 것 같아요. 고전주의 시대와 그 고전을 또 넘어서는 근대 시대라고 해서 따로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고전주의, 근대라는 세 개의 시기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광기라는 것도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의 광기라는 건 제가 뭐 늘 수업 때마다 듣는 경우지만 여러분 왜 마을마다 그 머리에 꼭 꽂고 있는 사람은 항상 있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 마을마다 미친 사람은 항상 있었어. 바보라고 하죠 보통. 그것을 맛을 그 말을 더 순화시킨 표현이라고 불렀어요.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바보라고 하면 훨씬 더 어때요? 친근감이 있죠. 근데 미친 사람, 광인이라고 하면 훨씬 무섭잖아요. 뭔가 공포스럽고. 바보라고 하면 공포스럽지가 않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바로 시대의 차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도 예전에는 시골집마다 바로 그 바보가 한 명씩 있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바보라고 부름받았던 호명됐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다 지금은 감옥이 아니라 격리돼 있죠. 저 멀리 산 속에 정신병원에 격리되는 경우가 태반이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시대성에 있어서 광기라는 것도 그 시대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떤 구성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래서 구조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 역사 안에 그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 그게 르네상스 때는 이러했고 고전주의 시대는 이러했고 근대 시대는 이러했다라고 해서 계속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책을 보시면 일부러 구분을 하고 있죠. 노트르담의 꼽추에서 보면은 실제로 그런 광인들의 역할이 사회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구성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나름의 질서도 있고 정상인들과 이미 같이 섞여 살죠. 노트르담의 꼽추에 나오는 이제 여러 광인들이요. 근데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면은 거기 아마데우스에서 등장하는 살리에르가 약간 이제 정신병원에 갇혀서 지내는데 거기에서 보면 굉장히 섬찟하고 무서워 보이는 광인들이 막 병원에 막 갇혀 있거든요.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에 막 나와요. 그러면 바로 그렇게 수용소에 묶어다 두는 바로 그 시대가 어떻게 보면 모차르트가 활동했던 그런 고전주의 시대 아니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달랐다라는 거예요. 광인을 보는 관점이 시대적으로 달랐고 결국은 16세기 이후 거리의 불황자들은 예전에는 나병 환자들을 가두던 수용소에 감금되기 시작했었는데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죠. 그땐 같이 섞여 있었는데 이제 이성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보면 종합병원이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로피탈 제네랄. 그래서 그들을 이성의 타자로서 배제하고 감금하던 곳으로서 병원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트르담의 꼽추와 그죠? 그리고 아마데우스 그 사이에 아마도 이런 변화가 있지 않았겠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마데우스 시대에 그들은 병원인지 수용소인지 모를 곳에 감금된 채 나타난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근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대개혁의 시기를 가게 되고 뭔가 이제는 야, 그동안 너무 우리가 동물적으로 대한 거 아닌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은 거 아닌가? 사실 근대는 여러분 휴머니즘의 발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휴머니즘 철학이 안 맞기 때문에 근대성으로 넘어가니까 이제는 인간으로 이제 취급을 하려고 하는 거죠. 다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그냥 광인이야, 야 저거 미친놈이야라고 해서 배제하는 방식에 묶어두는 방식이었더라면 이거 크게 방식은 다르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이건 이제 환자라고 바뀌어 신분이 바뀌는 거죠. 어쨌든 광인이었다가 이제는 병에 걸려서 참 불행하지만 안 된 그죠? 그런 환자다. 그래서 사실상 감금은 아니게 되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때는 정말 감옥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 그 고전 시대에 진짜 감금됐던 삶을 살았던 거고 그건 감옥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전혀 정신병동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면회도 가능하고 그래서 분명히 어떤 면에서는 가족들의 의사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뭐 본인의 치료를 위해서 자발적으로도 본인이 치료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환자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변함이 없는 건 뭐예요? 치유되어야 될 대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푸코의 연구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이 사람이 꼭 환자여야 하는가에 대한 또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왜 환자로서 그는 그렇게 연구의 대상이고 치료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가? 결국 그것을 정당화로서 만드는 의사의 어떤 권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말과 사물에서도 그런 걸 다루겠죠. 자, 그래서 그만큼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배제된 존재가 되는 것,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차라리 르네상스 시절의 광인들이 가장 행복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본인들의 자유 의지에 따라서 그래도 뭔가 삶 속에서 혹은 마을 사람들과도 함께 어우러져 지낼 수 있었던 시대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정신병리학이란 광기를 배제함으로써 정상인의 사회를 테두리짓고 정의하려 한 역사적 과정의 산물인 거다. 자,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다. 많이 들은 얘기죠. 우리가 구조주의 다루면서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자유가 아니라 내 선택이 아니라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고, 그렇죠? 그 광기 역사를 통해 광인이 타자로서 배제되고 침묵하게 된 과정을 그래서 드러내고자 한 거고요. 광기와 이성 사이에 그어진 경계선을 허물고자 했다. 자, 그리고 이제 말과 사물에서 이제 에피스테메가 나오는데 이거는 결국은 사고를 가능하게 해주고 사고를 가능케 한다. 사고를 가능하게 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사물들의 질서를 부여하는 그러면서도 사물들의 질서를 부여하는 어떤 그 의식이 아니에요. 무의식적인 그 기초를 거창하죠. 그거를 푸코는 에피스테메라고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역시 시대마다 에피스테메가 다르다. 아까 광기에 대한 정의도 시대성이 있었던 것처럼 그 시대의 담론, 그 시대를 나름대로 뭔가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그 담론이 바로 에피스테메라고 불려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 시대의 인식틀이다. 인식틀.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가지 시대로 본다면 첫 번째 시대 르네상스 때는 유사성의 에피스테메고 두 번째 고전주의 시대는 어떤 표상의 시대고 세 번째는 실체의 시대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돈키호테 있죠. 돈키호테에서 가장 우리가 그 소설 다 세르반테스 책을 읽으신 분 솔직히 어릴 때 빼고는 많지 않으실 텐데 그러니까 기억나는 건 사실 그거죠. 풍차에게 달려드는 돈키호테. 그죠? 풍차. 그 풍차를 적이라고 생각하고 돈키호테는 달려들죠. 그랬을 때 그게 유사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차의 모양과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기사와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유사성의 사고방식을 의미한다면 거인과 풍차의 동일성과 차이를 분명히 구분짓는 거. 풍차는 풍차고 거인은 거인이라고 해서 명확하게 구분짓고 이분화시키는 게 바로 고전주의 시대의 방식인 거예요. 그랬을 때 돈키호테는 그냥 미친놈이 되는 거죠. 풍차 보고 거인이래 미친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도 뭔가 고전주의 시대의 어떤 사고방식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뭔가 분류하고 규정하는 방식이 뭐 그쵸 린네의 어떤 분류학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시대가 결국 끊임없이 뭔가 분류하고 이분화시키는 것들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근대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고전주의 시대를 넘어서 얘기한다면 표상으로 환원되지 않는 실체를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눈에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어쨌든 실체를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칸트의 사물 자체처럼 외부의 실체성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 그래서 이 실체 자체가 진화한다는 생각이 또 나타나고 그로 인해 역사라는 개념이 나타난다고 한다. 정치 경제학에서는 노동이라는 범주가 바로 그런 자리를 차지하면서 뭔가 이게 진보한다라고 보겠죠. 인간이라는 개념은 이 근대라는 시기에 또 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도 결국은 그러니까 푸코는 인간 자체가 결국은 주체적이라고 보지 않고 그 시대의 어떤 산물이다라고 보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말년에 갑자기 자아에 대한 어떤 그 얘기를 하니 자아의 어떤 그런 강화 같은 얘기를 하니 그러니까 아마 푸코에게 매력에 빠졌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말년의 어떤 시도에 있어서 좀 더 실망하는 부분이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성이란 이름으로 동일하게 불리는 동일자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상이하게 존재했음을 보여주고 동일자와 타자의 경계선을 사실 동일자 자신의 역사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결코 하나로 고정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써 지금 현재 포석과 배제의 선을 긋고 있는 이성이란 동일자를 상대화시키는 것이고 이성과 비이성의 경계가 역사적으로 달라져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왔죠. 포석과 배제의 선을 긋고 있는 이성이라는 동일자 자체가 권력이라는 거. 이게 약간 그 시대적 권력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건 이성적으로 그래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은 그 이성,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과학도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상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성과 비이성의 경계가 역사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또 레비스트로스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양함을 또 다양함으로서 인정한다는 점, 즉 시대와 시대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레비스트로스랑 다른 거죠. 레비스트로스는 시대를 초월하는 구조를 얘기한 거거든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런 뭐 근진상관 금지에 대한 어떤 얘기들 이런 것들은 다 야성적 사고에 대한 얘기들을 시대를 관통하는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면 푸코는 시대 자체마다의 어떤 그 보편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기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시기가 그 광기 역사와 말과 사물을 통해서 우리는 억압된 자의 목소리와 그것을 억압하는 그 권력의 어떤 소리를 또 우리는 들었어요. 자, 경계선의 계보학을 보죠. 경계선의 계보학. 두 번째죠. 동일자와 타자의 경계를 허무는 게 푸코의 기획인데 그렇다면 경계선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려는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허물겠죠. 나는 이 경계를 허물 거야라는 건 그렇다면 그 경계를 대체 누가 긋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이제 광기 역사에서 연구했던 부분을 이어받는다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경계를 허문다. 허물다는 얘기는 이거 내재적으로 이미 권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권력을 찾아내야 할 것인가. 그냥 탁 보이는 게 아니다 이거죠. 자신이 그은 경계선이 정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이성은 경계선을 유지하려는 기술자들에게 그래서 의사라는 직책을 허락한 거고, 그래서 의사라는 권력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절대 권력과 가깝죠. 전문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불리는 의사분이 만약에 내가 또 어디가 아픈데 죽을 병이야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나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정형외과를 갔는데 별거 아니네요 라고 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만큼 여러분 의사의 권력은 절대적입니다. 현대사회에서도. 그죠? 그래서 그것을 위한 담론에 과학이라는 이름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 담론에 그것은 곧 과학이야라는 일종의 어떤 훈장이죠. 그러니까 그걸 내리면 얼마든지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이 얘기한 나중에 우리 푸코가 들려주시고 얘기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배치겠죠. 만약에 그런 어떤 배치 선상에서 병원이라는 어떤 공간, 병원이라는 어떤 권력 관계 안에서 의사 선생님은 절대자가 되는 거죠. 나아가 이 담론을 통해 정신병이나 광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주체는 그래서 오직 의사뿐이 되고 의사가 오직 주체가 되고 광인은 철저한 대상이 되는 거죠. 주체와 대상의 이분법. 결국 이런 것을 우리는 푸코는 지식 권력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지식 권력. 지식 안에는 권력이 있다. 이렇게요. 그래서 푸코는 지식 권력이라는 말을 하면서 지식과 권력이 뗄 수 없는 하나의 복합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권력이라는 건 별개가 아니다. 공부 많이 하면 그냥 공부가 좋아서 하는 건데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이 지식 자체가 그 시대마다의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학교라는 제도적 장치, 즉 기존 질서를 가르치며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는가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거기서 벗어날 때면 어김없이 징벌이 가해지는 학교라는 장치가 없었다면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지식이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담론 플러스 어찌 보면은 제도와 장치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식 권력을 이루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라는 담론뿐만이 아니라 제도죠, 제도. 제도와 어떤 물질적인 측면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도와 장치들이 필요하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를 학교에 보내면 의무교육이라고 하지만 문제는 그 교육이 그러면 정말로 바른 길로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가, 아이들이 이끌고 있는가라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게 없다라면 사실은 아이들을 볼모 삼아서 이 시대가 원하는 사실 어떤 좀 붕어빵 같은 찍어내는 종속적인 어떤 도구를 부모들 스스로가 보내는 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지식 권력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계보학이란 뭡니까? 이처럼 동일자가 경계선을 긋고 유지하기 위해 작동시키는 권력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 일단 그게 계보학인 거예요. 고고학은 아까 뭐예요? 묻혀진 자의 목소리를 캐내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억압하는 또 동일자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 거라면, 말하게 하는 거라면, 그래서 계보학이라는 건 그래서 그 선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더 집요하게 추적하는 거죠. 그래서 경계선을 긋고 유지하기 위해 작동시키는 권력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 그래서 그것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그 감시와 처벌은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초반부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정말로 잔인한.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지금도 우리는 사람의 몸을 신체를 벌하는 게 제일 무섭죠. 때리고 만약에 태형 엉덩이가 터질 때까지 막 때린다거나 심지어 거세형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공포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이제 푸코의 방식은 또 새로워요. 오히려 그런 거 옛날에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사지로 찢고 도둑질했어? 손목을 베버리고 도망갔어? 발을 잘라버리고 지금보다 훨씬 잔인한 처벌들이 옛날에 다 있었다. 근데 그게 정말 효과적이었으면 지금도 남아있겠지. 이런 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없어졌죠. 여러분 싱가포르 빼고 웬만한 지금 선진국들에는 아무도 신체형 안 하잖아요. 사형도 거의 없어지는데 뭐. 그만큼 사람의 신체를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인권 문제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푸코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게 인권 때문에 양보한 것 같지 인권이 아니야.
더 고차원적인 더 수월한 감시를 위해서 이미 사회적 시스템이 우리 모두를 감시하고 있고 우리 모두를 군육시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 통치의 권력을 더 오래 지속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숨기는 거 대놓고 막 드러내놓고 우리가 너희를 조련하고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인 거예요. 무의식적.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그 사회 안에서 어떤 도구와의 어떤 현상을 겪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감시가 그래서 계속 세련되게 발전하는 거예요. 예전에 막 때리고 눈 보이는데 막 공포 전략을 막 쓰고 이랬더라면 나중에는 공포 전략 썼더니 오히려 더 막 나가네 이럴 수 있죠. 어차피 용서 안 해줄 거, 어차피 죽을 죄인,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예 그냥 절대 권력을 막고 저주를 해버립니다. 퍼부어버려. 예. 그러면 오히려 민중들도 사실은 왕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민중들도 사실 권력자들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대신 욕해주는 그 범죄자가 오히려 영웅시가 될 수 있죠. 예. 분명히 기억에 남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뭔가 세련된 통치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 그래서 그 사형제도도 점점점 내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중에 사형을 집행하는 걸 보신 분은 없죠. 예, 여러분이 그렇죠. 만약에 뭐 교도관 교도관이라던가 뭐 거기 사형을 참관하는 뭐 목사님이라던가 굉장한 특수직분이 아니고서는 사형 자체를 여러분 참관할 수가 없어요. 일반 국민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으니까. 근데 푸코가 보기에는 그런 것 자체가 다 뭐다? 굉장히 눈에 보이는 유치한 짓보다는 오히려 반감만 사니까 차라리 더 보이지 않는 삶의 패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이불을 개고 뭐 노역을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뭐 할 때마다 탁탁탁 번호대로 바로바로 체크하고 이런 것들. 끊임없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는 신체와 동작이 매우 밀접하게 연계가 되면서 삐그덕거리면서 움직이고 시간을 철저하게 활용하고 분석 분리하고 규격화시키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로써 감옥은 단순한 처벌 권력에서 규율에 의해 법적 주체로 훈련시키는 교정 권력이 되는 거예요. 예. 살고 나오면 몸이 아예 거기 딱 들어맞는 거죠. 마치 남자분들이 군대 갔다 오면 군기가 팍 들어있는 것처럼 바로 그런 거죠. 물론 이등병 때나 군기가 좀 들지 요즘은 뭐 그렇게 뭐 일상에서 우리 사회 나와서 뭐 그렇게 빡센 군기를 보여주고 이런 경우는 드물지긴 하죠. 어쨌든 군대 가본 남자분들은 또 다 이해하실 거고 아니면 뭐 기숙사 생활을 오래 한 여학생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여자분들도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냥 1년 내내 2년 내내 모포 개고 침낭 개고 이런 게 아우 지겨워 이게 아닌 거죠. 그건 휴가 때는 안 할 수 있지 매일 하다 보면 나중에 몸이 그냥 그렇게 반응하고 6시에 항상 눈이 떠지는 거. 근데 이제 푸코의 결국 매력적인 얘기는 뭐예요? 뭐 이런 그 군대라는 거는 특수 조직이니까 뭐 그래도 될 것 같지만 문제는 그 시스템이 자, 군대나 감옥 안에서도 물론 그렇게까지 전적 감시, 보이지 않는 시선, 진짜로 그 보이지 않는 권력의 눈에 의해서 권력의 어떤 시선에 의해서 정말로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계속 감시당하는 거는 전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는 시선에 의해서 군대와 감옥에 있는 죄수자와 군인들처럼 만약에 우리 일반 사회 전체가 다 그렇다면 어떡해요? 일반 사회 전체가 최악이죠. 우리 사회 전체가 결국은 다 그런 식으로 감시당하고 있는 거 아닐까? 라고 푸코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다 거기에 맞춰서 훈육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체에 이런 권력이 적용되는 것을 또 생체 권력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생체 권력. 지식 권력으로 갔다가 이제 우리는 또 생체 권력이라는 말까지 듣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보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어떤 그 물질이란 표현보다는 신체죠, 신체. 우리가 신체와 연결되는 거예요. 권력이요. 자, 이제 해체 철학의 해체. 지식 권력과 생체 권력이 푸코에가 되게 중요한 두 가지의 권력 개념이고요. 이것이 우리는 학교, 공장, 감옥, 군대에서 생체 권력을 통해 개개인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체로 되는 거예요. 공장에 가서 계속 뭔가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계속 일하다 보면 거기에 맞는 인재가 되는 거고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뭐 나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그 것을 하다 보면 그 회사가 원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결국은 권력이라는 것은 생산적 권력이다. 푸코는 그래서 아이러니한 결론에 이르게 된대요. 아이러니한 결론. 개개인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체가 되는데 권력의 작동이 필수적인데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려면 권력의 작동이 필수적이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대입을 가르치잖아요. 대입의 권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한국은요. 그러니까 그 권력의 작동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사회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어라는 공포가 다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전에 제가 아는 그 먼 친척 중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부를 전혀 안 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냥 그럴 바에는 대학은 갈 필요가 없다. 어차피 대학 가서도 공부 안 할 거고 그 친구한테 직접 한 건 아니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어차피 공부를 지금까지도 안 했고 그럼 앞으로 가서도 안 할 친구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빨리 고민을 해봐서 전문대를 가거나 알겠죠? 아니 빨리 그냥 졸업하고 취업을 하거나 그게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그 어머니가 했던 얘기는 야 그래도 남자애가 거기서 남자애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래도 대학물은 먹어봐야 되지 않겠니? 대학 경험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대학 문화라는 게 부르디의 어떤 문화 계급론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대학은 가봐야 되지 않을 거라면 그 대학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보고 그래서 본인의 성적에 맞춰서 가는 게 낫잖아요. 공부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그래도 대학은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냥 이제 입학금만 내면 어디든 받아주는 그런 이제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너무 아깝죠 학비는요. 똑같이 비쌀 텐데 서울에 있는 대학이든 여러분 지방에 있는 지방대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지방에 뭐 충분히 경쟁력 있는 좋은 학교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그냥 있는 학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를 들어갔을 때 별 의미가 없죠. 그럼에도 왜 그게 있죠? 통념인 거야, 사회적 통념. 대학도 안 나와서 뭘 할 수 있겠어라는 통념. 그런 것들이 결국은 권력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권력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권력의 작동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체라는 건 권력 없는 주체란 또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개인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주체가 되는데 권력의 작동이 필수적인데 그래서 권력 없는 주체란 이제 있을 수가 없게 되는 문제. 정작 우리는 뭐예요? 원래는 권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정작 주체가 되려면 권력이 없을 수가 없네? 이런 아이러니. 그래서 권력은 영원하다라는 결론을 피할 수 없고 이건 마치 알티세르가 이데올로기 없는 주체는 없고 이데올로기는 그래서 영원하다라고 했던 것과 동일선상이다. 자, 근데 이제는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요.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푸코의 큰 전환이 여기 나와요. 또 한 번의 커다란 전환입니다라고 하는데 권력 없는 주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라면 정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얘기했잖아요. 권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 권력 자체를 그러면 피할 수가 없고 보이지 않는 시선에 의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면 그죠? 권력 없는 주체는 생각할 수 없는 거니까 권력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권력을 통해서 각자가 그럼 어떻게 그럼 권력은 이제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자아를 어떻게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아를 구성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세 번째 식인 거예요. 3단계. 그걸 다루고 있다. 그러니까 푸코의 어떤 그 분위기가 어울리지 않는 어떤 자아라는 개념이 툭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 권력을 통해서 각자가 어떻게 자아를 구성하는가, 권력을 통한 자기와의 관계가 중심에 이제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권력을 통한 자기와의 관계. 그는 권력을 통해 자아를 구성하는 기술에 관심을 돌리게 되고 이러한 그의 작업은 그래서 윤리학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왜 윤리학이다? 권력을 통해서 자아를 구성하는 어떤 그 기술 어떻게니까요. 그게 윤리학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의 역사 2, 3에 등장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푸코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들레주로 넘어가야죠. 그래서 푸코는 니체의 개념에 의존하고 있대요. 나중에 이제 들레주도 보면 알겠지만 들레주도 니체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제 충분히 의존하고 있지 않은 게 푸코다. 니체에게는 작용적 힘과 반작용적 힘, 긍정 의지와 부정적 의지가 언제나 공존하고 대립투쟁한다. 이는 생성을 중심에 두고 파악하는 그의 사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나중에 그래서 이 생성이라는 단어가 니체, 생성 이런 것이 나중에 이제 들레즈 때 제대로 살아나죠. 하지만 푸코는 이미 니체의 긍정적 의지나 작용적 힘이 생물학적인 권력 의지로 결국 형이상학적인 실체를 가정하는 결과에 빠질 위험에 주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니체의 긍정적 의지나 어떤 그 작용적 힘이 반작용적 힘이 부정적 의지에 불과한 요인이 권력 개념을 일면적으로 정의하게 되고 보면은 그쵸 작용적 힘이 생물학적인 권력 의지로 결국 형이상학적인 실체를 가정 결과에 빠질 위험에 주의했다. 유명론적 입장이 강했던 그로선 아마 이런 선택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불가피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니체가 보기에는 반작용적인 힘, 부정적 의지에 불과한 요인이 권력 개념을 일면적으로 정의하게 되고 그래서 푸코가 말하는 생체 권력 개념이 그러하다. 하지만 들레즈 같은 경우에는 1차적이고 작용적인 힘이 긍정적 의지 개념이 욕망하는 생산이라는 개념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것을 자신을 통제하려는 코드화된 힘과 권력에 저항하고 대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체는 단지 생체 권력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수동적 생산물로 전락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푸코의 주체는 생체 권력이 일방적으로 만드는 수동적 생산물로서 전락을 할 수밖에 없는데 들레즈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들레즈는 욕망 정체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대 철학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주체의 생산을 파악하는 탁월한 인문론적 관점이 누구다? 그게 들레즈다. 자, 마지막으로 푸코와 근대 철학의 연관관계로 돌아가 보면 동일자와 타자 사이의 경계선을 허물려는 푸코의 기획은 사실 근대적인 이성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었고 근대적인 문제 설정 자체를 상대화하고 넘어서려는 것이었다. 이런 점이 푸코를 들레즈와 함께 포스트 구조주의, 탈구조주의자로 서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적인 문제 설정 자체를 넘어서는 것, 이성의 경계를 허무는 것. 그렇죠? 자, 그리고 그 경계선을 허무는 작업 속에서 근대 내부에서는 사고하지 못했던, 쉽사리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들이 등장을 했고 바로 푸코의 연구 대상은 결국은 그 특이함이 바로 그 사례가 된다는 거죠. 약간 좀 광기, 감시와 처벌이었던 그 재소자들. 그래서 경계선에 작용하며 그것을 유지하는 권력을 드러냄으로써 진리란 동일자 자신이 발행하는 동일자의 보증서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죠. 진리는 뭡니까? 결국은 진리라는 동일자가 허락하는 보증서, 동일자의 보증서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보증서가 권력이 있고 좋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편적 진리,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그 시대의 동일자잖아. 결국은 그 시대의 권력이 발행하는 동일자의 어떤 그 보증서에 불과한 게 지식이다. 그래서 지식에게 권력을 제공하고 권력을 통해 지식이 작동하도록 하는 지식 권력의 접착제인 셈이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런 진리 개념은 무너지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고학적이고 개고학적인 비판을 통해서 과학이라는 이름의 정당화주의 또한 해체한다. 다른 한편 인간이란 범주가 근대라는 시기의 산물임을 또 밝혔다라는 거. 그러니까 인간도 근대라는 시기에서 만들어진 구성물에 더 가깝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인간을 또 보게 만드는 것이겠죠. 알겠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그것을 또 윤리학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아이러니와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푸코의 어떤 방식에서 우리는 아까 첫 번째 시기와 두 번째 시기가 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광기, 그죠? 침묵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 경계가 대체 왜 어떤 힘에 의해서 생겨났는지 결국 지식 권력과 생체 권력에 대한 것을 파악해봤던 바로 이제 두 번째 시기 감시와 처벌과 성역사 1권 이 부분으로 오늘 우리 포커스를 잡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푸코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들레즈와 가탈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